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문방위실에 들어오네요. 네, 저 오늘 위키피디아랑 검색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키피디아는 워낙 유명한 온라인 백과 사전이고 검색 엔진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검색 사이트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저도 이제는 개발자가 되어버린지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더 깊게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호학번 2011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이제는 5년차 개발자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임원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도 학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행한 문집 제일 마지막에 2010년 국어국문학 전공 학생회를 잊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한 문장 적어놨는데 정말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 같아서 제가 저 문집을 오랜만에 들춰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저는 개발자로 모두 3회사를 다녔습니다. 두 회사를 다녔고 지금 카페이스타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첫 회사였던 IM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저기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했던 스타트업 회사였고 직원 수는 5명을 넘지 않았어요. 대표가 있었고 그리고 개발자 1명, 디자이너 1명, 기획자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사였는데요. 저기서 재밌었던 건 그런 거예요. 물리학과 출신의 기획자랑 국문학과 출신의 개발자가 협업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역할이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죠. 물리학과 나오신 분이 개발을 하고 국문학과 나온 제가 기획을 하는 게 더 어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졸업생들 대부분이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재미있는 상황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현실인 21세기가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저는 5년차 개발자이고요. 개발자라고 하시면 잘 이해를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머는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네. 게임도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게임도 만들고 웹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구글 스토어에 올리는 앱들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키피디아나 검색 엔진을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노웨어라는 단어로 묶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노하우가 중요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혹은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 지식들을 독점하는 게 곧 권력이거나 재산이거나 힘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내가 아는 것보다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 기술이나 기능에 대해서 전문가인지를 알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재산이 된 시대가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키피디아로 볼 수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에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를 찾는 거는 검색 그 바 하나로 되지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신뢰도 높은 자료인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노웨어라는 단어는 이미 2010년도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했고 주장을 했고 소위가 많이 됐던 주제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제가 노웨어를 이야기했느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초연결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연결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한 군데에 있었던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지고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망, 네트워크망만 있으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능이나 단위들이 계속해서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찾아가는 거, 지식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거, 누가 어느 서버에 어느 서비스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지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위키피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위키피디아는 모두 들어보셨죠? 위키피디아는 백과사전입니다. 온라인 백과사전이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 백과사전은 옆에 써 있는 것처럼 넓고 평범한 평평한 범위를 다루는 사전이고, 어학사전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학사전은 뭐 국어사전, 영어사전, 영명사전 이런 언어적인 기능들을, 언어적인 의미들을 다루는 것이고, 백과사전은 주로 고유 명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제가 오늘 주제인 위키피디아에서 많이 발췌를 했어요. 일부러 더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위키피디아란 무엇인가? 위키피디아는 2001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짐 휴에스와 레리 싱어가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방대한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는 한 명의 사람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반대를 하면 토론을 해가면서 규칙이 없었는데 사용자들끼리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내용을 채워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백과사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얘는 이제 대표적인 집단 지성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오늘 아마 이 강의를 요청하신 것 자체도 이런 집단 지성의 성공 사례를 학생들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 이전에는 브리테니커 사전이라는 244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사전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만들었냐면 둘 다 백과사전을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나? 위키피디아는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고요. 브리테니커는 선정된 편집위원만이 그 편집 권한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브리테니커는 선정된 편집위원회의 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내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비전문적인 내용으로 그 사전 내용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 위키피디아는 다룰 수 있는 모든 용어 아니면 신조어 이런 것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브리테니커는 특별히 가치 있다고 선별된 몇몇 탕들에 대해서만 그 용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랑 브리테니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언제입니다. 이 언제라는 거는 발행에 관한 거일 수도 있고요, 업데이트에 대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신뢰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들이 편집한 브리테니커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편집을 한 위키피디아를 비교할 수 있냐, 이런 이제 반발이 있었어요. 브리테니커에서는 자존심이 상했겠죠. 우리는 이것만 244년을 해오던 애들인데. 그래서 네이처지에서 이걸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정확성 조사를 해봐요.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근데 위키피디아가 현저히 낮은 건 아니고 근소한 차이로 오탈자라든지 틀린 정보들이 발견이 됩니다. 약 160개 정도가 발견이 됐고, 브리테니커는 120개여 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브리테니커가 120개, 우리는 120개밖에 안 틀렸으니까 우리께 신뢰도가 높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근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위키피디아는 이런 오탈자가 있다는 걸 알고 틀린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업데이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바로 사람들이 틀렸다는 정보의 키워드를 찾아서 모두 다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브리테니커는 그거에 대한 검수부터 해서 다시 그 사전이 발행되기까지 수년의 주기 동안 그걸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브리테니커가 2012년도에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종이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244년 동안 백과사전을 만들고 살아온 사람들이 고집을 버리고 온라인으로 하게 된 거죠. 사실 위키피디아 이전에 있었던 시도들 중에 하나가 사전을 만드는 회사들이 온라인화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습니다. 동화 대백과사전 이런 것들 예전에 인터넷에 검색이 많이 됐었죠. 네이버랑 연동이 돼서 아직도 네이버 쪽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키피디아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좀 뒤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네. 위키피디아의 특징인데요. 위키피디아는 로그인을 했던 안 했던 어떤 사람이 됐던 수정을 할 수 있고 와서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단어에 대해서, 민감한 단어에 대해서만 로그인을 하거나 특정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한테만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무차별적인 수정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상대방의 그 후보에 대한 비방글들을 계속 올리고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올리고 자기가 응원하는 후보들한테는 좋은 내용만 올리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 입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은 수정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합니다. 수정과 검토.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언제나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라는 특징과 그리고 이 수정된 내용들을 히스토리로 모두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주대학교라는 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와 5년 전에 위키피디아의 전주대학교를 검색했을 때 페이지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과가 늘어났거나 줄어들었으면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사장님이 바뀌었다, 총장님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어가 시대별로 의미나 쓰임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쓰임이나 의미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도 알 수 있는 히스토리가 남는 그런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이 위키피디아를 만들었던 사람은 플랫폼만 제공한 거예요. 그런 플랫폼만 딱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이끌어간 거는 위키피디아를 만드는데 공헌을 한 거는 사실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들은 그런 룰이 없는데 룰을 세우고 무분별하게 수정이 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게 모두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키피디아에 글을 올린다고 해서 보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명예롭다거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댓글 장난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룰을 정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좀 힘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원래 이 플랫폼을 만들었던 사람은 백과사전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사실 수익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팔 수도 있었고 아니면 광고를 붙였어도 엄청난 수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커뮤니티들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거고 모두한테 개방돼 하려고 했던 건데 네가 이거에 대한 서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공익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복제해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는 포크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는 따로 너희들이 반하는 백과사전을 다시 만들겠다. 여기에서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들었던 사람이, 위키피디아를 만들었던 사람이 집니다. 커뮤니티하고 싸움에. 그래서 지금도 뭐 광고 한 줄 없고 그냥 그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은 라이센스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정보가 공개된다는 전제 하에 국제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수정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국제에서 어딘가 뭐 논문이나 이런 데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CC by SA 3.0이라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카피라이터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들 있지만 뭐 기업들이 보면 카피라이터를 많이 했어요. 카피라이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회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너네들은 수정이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 이거였는데 21세기 이제 되면서 카피래프트 운동이 확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공공의 목적을 가진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공공의 재산물로 풀어주는.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도 카피래프트 진영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온라인에서 라이센스 문제는 되게 중요하고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위키피디아에 만약에 라이센스가 카피라이트였고 저작권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내고 사용을 했어야 될 겁니다. 위키피디아에는 원칙이 사실은 없지만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놓은 5가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를 사용하시는 편집자분들 혹은 이용하시는 독자분들은 이 5가지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 원칙이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라는 거. 위키피디아는 편집이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뉴스 기사를 가져다 붙이거나 아니면 자기네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을 올린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정말 정보 제공, 백과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들만 올려달라 이겁니다. 위키피디아는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위키피디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위안부 문제 아시죠? 위안부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게 일본에 있는 위안부 문제와 위안부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문서랑 한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문서를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게 많죠. 뭐 독일의 나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별로 혹은 종교별로 아니면 성별, 나이대별로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위키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여러 사람이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계속 편집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토론을 되게 많이 합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위키에서 어떤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뭐 요즘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민감한 주제, 북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모두의 것 이거는 이제 라이선스랑 연결이 되는 이야기겠죠.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한테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위키피디아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토론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 토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석희 같은 아주 뛰어난 사회자가 있어도 그런데 온라인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토론을 아름답게 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게 지금 핵심입니다. 사실은 위키피디아는 규칙이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여기 위에 있던 거 다 무시하고 해도 됩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있습니다.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위키피디아가 성공한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라서요. 개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웹의 특징을 잘 녹여냈습니다. 위키피디아 디자인 보면 좀 구리죠, 사실 많이 구립니다. 근데 위키피디아는 하이퍼링크 텍스트 HTML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는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했던 초연결이랑 비슷합니다. 연결로 이루어진 문서들이 사실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책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순서가 있지만 하이퍼링크는 중간중간에 링크, 문서를 연결을 해서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연결을 이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대한 특징을 잘 녹여냈고요. 마크다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크다운 문서에 대해서 아세요? 마크다운 문서는 이런 겁니다. 여기 HTML은 마크업 문서입니다. 마크업 문서는 지금 이렇게 P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P가 문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인 거고요. B는 진하게 이거를 이렇게 칠월이 좀 진하죠? 진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앵커 태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링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의 전설이라고 하면 위키피디아에 있는 전설 페이지로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만들려면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마크다운 문서, 위키에서 제공하는 마크다운 문서를 쓰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으면 사실은 얘를 얘로 변형시켜주고 얘는 얘로 변형시켜줘서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마크다운 문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신문 기자가 문서를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빨리도 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자니까 성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사를 빨리 쳐야 되는데 뭔가 예쁘게도 만들어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들어서 예쁘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키피디아나 긴 랩이나 인터넷에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렇게 이 정도만 봐서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A4 용지 한 장, 두 장을 타이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차이가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의문입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 하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유되는 문화, 공유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누구나 접근을 하고 또 수정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이 없는 그런 공유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것들이 폐쇄보다는 공유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글이랑 애플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구글은 모든 걸 다 오픈을 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플랫폼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반대죠.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쥐고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으면 오히려 반대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애플이 아직까지도 돈을 벌고 큰 회사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이겼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다 저렇다로 오늘 맥북을 들고 왔잖아요. 네. 그건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카피레프트 진영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키피디아는 사실 이렇게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한 가지 예를 이제 들면 외래어 표기를 정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토론을 하는지. 온라인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보기엔 댓글 전쟁처럼 보일 수 있죠. 네. 네.
국립국어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영어의 표기를 따랐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뭐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적는 이름 타이틀을 올리는 이 행위 하나가 뭐라고 7년 동안이나 토론을 벌인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위키피디아는 이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누구 하나 강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동안이나 이런 끈질긴 토론을 겪었고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이런 말이 사실 나왔던 건 2007년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기하자 그냥 너무 끌지 말고 변기하자 빨리. 이거 가지고 오래 끌 일이냐. 왜냐면 레오는 발음이 안 되는데 디카프리오 이분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변기에도 그러니까 영어 표기에도 다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제가 제 노트북이랑 지금 이 PC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개가 연결되는지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제 이런 문법을 쓰고 공유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에 관리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리와 감시 자체도 다 커뮤니티 혹은 그냥 유저들이 하는 겁니다. 유저들이 검색을 해봤는데 전주대학도 검색해봤는데 국어공학과가 없어. 그러면 추가를 해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관리와 감시 주체는 없습니다. 그냥 유저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성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건 다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위키피디아를 편집 한번 해보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전주대학교 치고 갔는데 지금 보시면 다른 데는 지금 경찰학과 이렇게 해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우는대학은 한국어문학과가 제일 위에 있죠. 제가 수료한 겁니다. 네, 이게 가나다 순으로 했더니 한국어문학과가 제일 아래에 있더라고요.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그래도 학교에 이게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이걸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편집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이거 복사해서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마크다운 문서를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런 건 익숙하니까 마크다운 문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여기 원본 편집이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마크다운 문서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주대학교. 여기 이제 인문대학. 여기 이제 그 앞에 별표 보이죠? 이게 아까 그 앞에 있던 그 점, 동그라미 점을 넣으면 이거 복사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편집이에요. 이렇게 이건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변경상 게시를 누르면 수정이 됐죠.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 하다가 주문가한테 지면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주문가 그냥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주문가 친구들이 보면 왜 주문가 없어? 이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죠.
이게 제가 원래는 한번 제가 아까 이야기 안 드렸지만 CTD였어요. CTD 여기 CTD이신 분 계세요? 네, 없네요. 아, 있으세요? 아, CTD는 없어요. CTD는 아시죠? 네. CTD에 대한 거를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CTD가 없어서 되네요. 네. 이 정도로 위키에 대한 설명은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위키에 대한 거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얘기를 해보라고 네, 좀 질문하는 게 제일 어렵죠.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들은 그 요청을 받은 내용이었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저는 개발자 일하다 보니까 개발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C 언어 잘 다루고 자바 잘 다루고 개발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과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후배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에 좀 넣어봤습니다. 사실 위키피디아로 1시간 반 강의를 채울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검색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색 엔진은 월드와이드웹에 존재하는 정보와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여기 옆에 보이는 다음, 구글, 네이트,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네이버 모두 다 잘 아시는 거죠. 특히 네이버나 구글, 다음 이런 거는 아마 매일 혹은 최소한 주에 한 번은 더 들어가 보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모르시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검색 엔진이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웹의 정보를 긁어오는 소프트웨어고 그런 행위를 이제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서버들에 다 접속을 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검색 엔진 사이트에 저장을 해놓고 누군가 검색을 하면 그 저장해놓은 거에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는 건 사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 네이버나 구글 이런 서비스 이름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정보로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4개의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정말 쉬운 작업이라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몇 시간 동안 같이 작업을 하면 아주 간단한 검색 엔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검색 엔진이 이 4개 나라에만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도 한 10,000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크롤러 만들기가 되게 유행이라서 개발 언어 책들마다 크롤러 만드는 법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저 4개 나라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4개 나라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이 가지는 좀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사실 미국은 웹의 백본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처음 이제 인터넷을 시작한 나라라서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영어 페이지가 제일 많아요. 우선은 영어랑 중국어. 네, 그런 나라라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가 저기 탑4에 들어갔는데 왜 유의미하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웹의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만든 이제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 예전에 엠파스나 이런 거 같은 랭킹 안에 들어가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았다면 아마 탑2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은 검색 엔진은 정말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제 제가 뭘 하는 거 제가 기록을 하지 않는 게
아, 네. 그것도 하나의 정보인데 그걸 인터넷에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좀 잘못됐네. 그러니까 그럼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외부로 된 모든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느냐? 그럼 이렇게 이 질문을 받거든요. 인터넷, 구글의 검색 엔진은 세상 모든 정보 그 모든 웹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받고 어떠세요? 이러면 구글은 대기업이고 돈이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웹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서피스 웹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도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유튜브 우리가 아는 뭔가 접근을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의 모든 서비스는 다 서피스 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보시면 캠핑판도 구글에 검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고 나누어 있는데요. D웹이랑 다크웹은 검색이 불가능한 웹들이에요. 이게 아까 크롤러가 돌면서 웹을 다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수집을 한다고. 근데 D웹이나 다크웹은 크롤러들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D웹의 한 부분에 국방 인트라넷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접근을 해서도 안 되고 하면 범죄죠. 그런 것들로 막혀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다크웹이라고 부르는 그 웹 정보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다크웹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기서 10위가 뭐였냐면 대전차 로켓이었어요.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으면 그리고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면 대전차 로켓을 살 수 있대요. 필요하시면 접속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로 이제 들면 제가 여러분들이 되게 신경 쓰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좋아하세요? 네. 아이폰이라고 검색했을 때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검색을 했잖아요. 검색을 하잖아요. 정보가 몇 개나 나올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의 정보가 나올까요? 진짜 많이. 셀 수도 없을 정도. 오늘 다 못 볼 정도. 다른 의견 있으시죠? 한 5개. 5개보다는 많겠죠. 100개보다 많을까요? 100개보다 많을까요? 1000개보다는 많을까요? 아니요. 1000개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세요? 왜? 막아놓을 것 나오는 거 같죠? 그러시네. 근데 1000개보다는 안 되고 보죠. 보면 되잖아요. 자, 얘네들 이렇게 자, 이걸 뭐라 해야 되니까 광고 보내드리는 거 이러고요. 자, 보시면 자, 그래서 계속 끝에 페이지로 가보죠. 계속 8개 페이지. 아이폰에 버전을 붙인 것도 아닌데 아이폰으로 검색을 했을 뿐인데 8개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몇 개 나왔어요? 74개. 74개밖에 안 나왔어요. 전 세계 웹을 뒤지는 구글이 아이폰으로 검색했을 때 74개의 정보밖에 내놓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검색 엔진들의 재산이에요. 그 검색 알고리즘. 보통 이런 특정 그 검색 엔진들을 전체 만약에 10억 번이라고 해서 10억 번 정도 나올 것 같잖아요. 생각을 하면 10억 번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검색을 딱 때렸을 때 이거를 그 정렬을 해주려면 10억 번을 줄을 세워야 돼요. 1번부터 10억 번까지 줄을 세워야 돼요. 이 줄을 세우는 게 얘네들이 금방 설까요? 아니면 오래 걸릴까요? 개인 한 명이 이 아이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이 줄을 세우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구글에서 하는 건 뭐냐면 크롤링을 하는데 너무 오래된 웹은 검색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1년이면 1년 안에 생성된 문서만 크롤링을 해라. 그리고 아니면 아이폰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는 것들만 크롤링을 해라.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규칙들.
그래서 이런 거를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그 안에서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 다른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제 게임 보고 있었는데 게임보다 아예 저게 뭐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게임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한 30페이지까지 갔나? 이 정도 갔나? 18페이지 정도? 사실은 이거 검색 결과가 약 이 정도 있지만 이게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 54건에 이제 이게 있지만 저 질문. 네. 지금은 전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네. IP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국가별로 아마 돼 있고 이게 지역별로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주대학교 전주가맥축제, 네. 워터파커, 전주과학별축게임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밑에 보면 지금 IP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 알고리즘이 이제 네이버는 또 다르고 예. 구글도 또 다른데요. 이런 알고리즘은 외부에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면 우선 그 가중치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럴 수 것들을 있을 것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가중치를 주게 된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정보가 있는데 19개 페이지 이상은 보여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상당히 빨리 올라와요. 1초도 안 걸리죠. 게임 했는데 얘가 이게 100, 1000, 54. 네, 54억 개인가요? 네. 네, 54억 개를 0.78초 만에 줄을 세우지 못할 거거든요. 아예 그런 정보가 있지만 너한테 유의미한 정보는 이 정도야 라고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검색 엔진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내가 다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크웹이나 딥웹을 제외하고도 서피스 웹에서도 우리는 아주 일부분만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 몰랐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게 재밌지 않을까 해서. 다시 이제 잠깐 돌아서 그런 게 있고 우리는 사실 이 서피스 웹만 그리고 서피스 웹에서도 아주 일부분만 볼 수 있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서피스 웹을 전체를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만들면 돼요. 크롤러를 자기가 만들어서 시간은 오래 걸려도 나는 다 보고 싶다. 줄을 세워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네,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 대신 사양이 낮으면 계속 컴퓨터가 죽을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검색 엔진의 원리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 이야기가 된 건데 크롤러가 전 세계 웹 원자로 수집을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데 책을 보면 사전이나 뭐 책을 보면 그 인덱스 아시죠? 세개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도큐멘트를 그대로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세 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전주대 있으면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 뭐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인덱스 3개 정보고요. 그 나머지 전체 페이지 문서나 링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도큐멘트 이제 DB 그런 거예요. 두 가지 DB로 나눠서 저장을 하고 실제로 검색이 이루어지면 인덱스에서 먼저 찾고 그 문서를 연결만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검색 엔진의 이제 기본적인 공작물이고요. 이게 모든 검색 엔진 회사가 다 이렇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다 비공개고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알 수 없고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DB화에서 가지고 있고 검색 시에 검색어를 분석을 해서 인덱스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서 찾은 정보로 도큐멘트를 찾아서 이 정보를 같이 조합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검색 엔진의 아주 간단한 원리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서 아주 더 간략하게 알 수 있는 부분만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더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검색 엔진에 인덱스를 저장하는데 인덱스를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검색 엔진 회사에서는 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형태소라는 그 언어학에서 이제 말하는 형태소라는 것들로 분석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엔그램 인덱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고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엔그램 인덱스를 사용했어요. 엔그램 인덱스는 간단히 말해서 검색어가 들어오면 특정 그 n에 들어가는 숫자만큼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연 하면 뭐 n에 만약에 2라는 그 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백제라고 하나 이렇게 자르고 재현 이렇게 자르고 현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있는 거고 형태소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형태소가 뭔지 아시죠? 네. 형태소가 뭐예요? 제일 작은 뭐의 제일 작은 단위를 빼먹었는데 방. 뭐의 제일 작은 단위? 네? 그 자신 있게 국문화 국어학 수업 누가 가르치시죠? 교수님 수업. 형태소 자신 있게 얘기해 볼 사람. 내 선물 줄게. 무슨 단위? 최소 단위. 채소를 세는 단위? 무슨 채소 단위? 의미 단위.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따가 팁 드릴게요. 맞아요. 형태소는 이게 다음 장에 나오나? 자 형태소 이때 물어봤어야 되는구나. 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 때 배운 거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외웠어요. 의미의 최소 단위. 뜻을 가지는 최소 단위, 의미의 최소 단위. 이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의미의 최소 단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정도는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제 대화죠. 문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또는 기능에 따라서 실질형 태소랑 형식형 태소로 나뉘고 무슨 여부에 따라 자리형 태소랑 뭐 의존형 태소로 나뉘고 이런 건 설명 안 할게요. 국어학 교수님이 계실 테니까요. 여기서 이제 검색 엔진에서 쓰는 유의미한 그 형태소라고 불리는 검색 엔진에서 이제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뭐 형식 형태소나 뭐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지는 거거든요. 또 동사 이런 것들 다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의존 형태소도 빠지게 되죠. 뭐 어마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실질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인 것만 남기죠. 이 형태소는 제가 왜 오늘 강의에 검색 엔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스터디를 나갔거든요. 스터디를 나갔는데 이게 지금 앞에 형태소란 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근데 이게 어떤 스터디냐면 개발자들 모임이에요. 개발자들 한 20명이 모여서 토요일날 그 강남에 한 스타트 카페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형태소가 뭔지, 체험이 뭔지, 불용어가 뭔지 이런 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 난 저거 대학교 때 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는 이제 저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공대 나온 애들이 저런 걸 공부하고 있을까? 국문과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알아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사진을 찍어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제 친구들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형태소를 배우고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 좀 아시고 만약에 정말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지 않을까 보고 싶어요. 지금 많이 공부하시는 거 나중에는 안 쓴다 아니면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공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문학 쪽으로 전공을 하셔도 국어학 관련된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그램이랑 형태 분석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제 이름이 백재현이니까 백재현이 전주대학교에서 특강을 합니다를 N그램, 2N그램으로 저거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백재, 재현, 그러니까 두 글자씩 계속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띄어쓰기는 다 빼고 이렇게 많은 게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한 20개 정도 나와요. 한 20개 정도 나오게 되고 이거를 검색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인덱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서버에 저런 게 다 이제 문서마다 저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도 저 내용이 전주대학교 특강합니다를 다시 이렇게 나눠서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매칭된 거 우선 그리고 많이 매칭됐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번 나온 것들을 위주로 해서 순서가 매겨지고 가중치가 매겨져서 이쪽으로 검색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면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자립 형태소이자 어떤 형태소? 실질 형태소인 것만 이제 검색 엔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는 조사니까 의존 형태소니까 빠지고 에서도 빠지고 을도 빠지고 합니다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 백재현 전주 대학교 특강 이 정도 단어만 남게 돼요. 4개의 단어. 그러면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검색 엔진이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4가지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빠를까요? 얘를 다 비교하는 게 빠를까요? 4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유의미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전주 정도는 의미가 있겠네요. 대학, 학교, 특강. 나머지는 컴퓨터가 이야기하기엔 쓰레기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인간이 이야기해도 쓰레기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의미가 없죠. 제가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나온 값은 어때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이래서 형태소 분석기가 그 나라의 검색 엔진에서 형태소 분석기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검색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문서보다 더 많은 양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원 문서보다 인덱스 양이 더 많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얘는 그럼 단점만 있냐? 이런 건 아니었죠. 문장으로 검색을 했을 때 문장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얘가 더 정확도는 높습니다. 얘는 조사도 다 들어갔고 의존 형태소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전체 일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얘보다는 문장 검색에 특화된 검색 엔진들에 대해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N그램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관리적인 측면이나 유저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크게 이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리면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런 편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검색 엔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조용히 자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런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형태소 분석기가 다 각 나라별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 형태소, 그러니까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들어갔는데 이름이 놀이예요. 놀다 그 놀이에서 온 놀이인데 이거를 프랑스 개발자가 2주 만에 만들었대요. 프랑스 개발자가 2주 만에 만들었는데 일본 형태소 분석기를 우리는 그 어순이 같잖아요.
말뭉치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일본 형태소 분석기를 우리 국어에 맞게끔. 그래서 프랑스 개발자가 2주 만에 만들었고, 그럼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다 뭐 했냐? 좀 약간 이권 다툼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게 지지부진해지면서 공식 그 형태소 분석기로 되지 못했어요. 아리랑 형태소 분석기,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국어국문학도 전공했고 개발도 했는데 왜 그런 걸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뺏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시고 나니까 왜 형태소 분석기가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개발자들이 왜 모여가지고 형태소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검색에서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서 자리 형태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레리비를 검색하면 레리비 혹시 아세요? 비틀즈. 유명한 노래라서 아시네요. 이거를 레리비 영어긴 한데 보면 형태소 분석기를 돌리면 쟤는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하면 레리비를 검색을 하면 나와요. 레리비.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예외 사항을 주는 거죠. 키워드로 저걸 등록을 해놓으면 우선 키워드에서 검색을 먼저 하고 키워드에 없으면 그때 형태소 분석기를 하게. 이런 것도 검색 엔진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형태소 분석기를 먼저 돌려보고 없으면 그때 할 수도 있고 키워드를 먼저 찾을 수 있고 레리비는 보통 이렇게 유명한 것들을 다 키워드로 등록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 레리비 그 비틀즈의 노래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형태소 분석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형태소 분석기랑 연관된 말뭉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3D1공시라는 공공원에 사용이 있는데 사실은 딥러닝이나 뭐 AI 관련된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재산은 저 말뭉치거든요. 자연 언어 연구를 이제 검색 엔진에서는 이제 형태소 분석 이런 것들을 언어의 표현을 추출하는 집단이고 자연 언어,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형태소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딥러닝 하거나 AI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초 데이터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네. 맞네요. 저는 끝날 때 안 들어가요. 국립국어원 안 나오네? 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라고. 꼭 제가 연습할 때는 잘 찾아주다가 흘러가면 안 돼요. 이제 이건 뭐냐면 형태소 분석기를 돌리면 일반 텍스트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태깅이라는 걸 해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뭐 백재현이 어쩌고 저쩌고 뭐를 했다 이러면 일반 명사, 고유 명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 단어마다
그러니까 형태소마다 저런 것들을 다 붙여줘요. 그래서 뭐 일반 명사에는 NNG를 붙여주고 고유 명사에는 NNP를 붙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그 텍스트를 이제 말뭉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AI가 학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고유 명사로 쓰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일반 명사로 쓰고 이런 것들을 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좋아지냐면 정확도가 높아져요. 많은 문서를 가지고 이런 걸 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면 그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게 형태소 분석기를 돌린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국립국어에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말뭉치 보신 적 없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학부생들한테 이걸 보여주겠다 했더니 애들이 야, 대학원에서 보는 거 왜 애들한테 굳이 보여주냐 이러는데 대학원 가실 분들도 있고 안 가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알고 배워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제 분석된 거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서를 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의 제는 NP, 가는 뭐 JPA 쓰고 콤마는 SP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NP가 뭔지 그래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NP는 대명사예요. 쟤는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품사를 다 쪼개가지고 형태별로 쪼개가지고 다 태그를 달아놓는 거예요. 태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기 쉽게.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요즘에 하도죠. 빅데이터, AI, 딥러닝, 알파고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이 돼요. 아마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키피디아는 제가 사실 잘 아는 주제에 있거나 자주 사용하는 주제는 아니었어요. 검색 엔진도 사실은 제가 검색 엔진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네,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지식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했던 위키피디아나 검색 엔진에 대한 질문이어도 좋고 제가 기획자로 일하다가 개발자가 됐어요. 왜 넘어갔냐면 개발자들은 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개발자 이거 시간 투사 안 되고 기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현기 완성해서 못한다고 내가 해서 되면 너 한다 해서 제가 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개발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를 하게 됐거든요. 기획자를 하다 개발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획자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셔도 좋고 개발자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셔도 좋고 협업하는 거에 대한 거 아니면은 졸업을 하시면 취업을 하실 테니까 공부를 없으시면 취업하셔야 됩니다. 취업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 어떤 것도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 위키피디아에서 네. 만약에 장난치면 어떻게 돼요? 장난치면 심한 장난이잖아요. 계정이 막혀요. 계정이 막히는데 새로 가입하시면 돼요. 서버 안 맞아요? 서버 안 맞아요. 서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인식 이렇게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뭐 댓글이랑 비슷한 것처럼 죽어라 뭐 이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건 있지만 다른 지적인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장난쳐도. 실제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까 보셨지만 로그인 안 해도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찝찝하면 로그인 안 하고 장난치시면 되죠. 그렇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편집을 하면 자기 계정 정보가 남고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편집을 하잖아요. 자기 IP 정보가 남아요. 그래서 추적이 가능해요, 사실. 네. 그래서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됐을 때는 모르죠, 이제. 나도 모르지. 말뭉치 네. 아까 그 한국에서 말뭉치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개발을 하면은 보는 거의 광고 속에 많이 보잖아요. 이제는 검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사실 검색 엔진에서만 검색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게시판을 만들더라도 게시판에도 다 밑에 보면은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웹을 다 긁어오는 게 아니라 내 TV 안에서만 검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되게 지금 아까 제가 행동 분석기나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신경 쓰고 있는, 특히 네이버에서 좀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초성 검색이에요. 초성 검색을 하려면 아까처럼 인덱싱을 하면 안 되고 자음만 가지고 인덱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고, 아니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검색 엔진에서 특히 네이버에서 보시면 구글도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가만 입력해도 가랑 관련된 요즘에 핫한 것들이 뜨고, 아니면 내가 검색했던 검색 내역이 뜨고, 그래서 분야가 되게 많고, 그래서 크게만 생각 안 하고, 구글이나 사실 이제 돈에 관련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뭐 먹고 사냐, 검색 엔진 하는지. 아까 보셨지만 아이템 검색했을 때 보시면 위에 뜨는 거 두 개는 광고잖아요. 광고 수익이 거의 대부분 검색 엔진 엄청 나요,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전주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로 검색 엔진에 광고를 등록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어요. 근데 점유율이 네이버가 80이면 다음, 그때만 해도 야후가 있었거든요. 다음 야후, 그러니까 야후 코리아, 다음 야후 코리아 네이트 합친 게 10%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제 구글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 많고, 키워드 광고 한 번 있잖아요. 이게 CPC나 이런 말이 있어요. 클릭 한 번당 얼마, 아니면 노출 한 번당 얼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돈이 많이 벌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보면 뭘 검색해도 광고 된 내용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게 다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게 다음이랑 카카오 이게 방송 나가면 좀 어떻게 되는데, 다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이 10%라고. 그것도 세 회사가 합쳐서 10%라고. 그래서 딴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다른 그 오프라인이랑 계속 연계를,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런 걸 안 해도 광고만 잘 유지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따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거 좀 해.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검색 쪽에 점유율이 꽤 돼요. 솔직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라인이 되게 독보적이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특히 이런 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을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죠. 검색 엔진 광고가 일단 제일 크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저는 뭐 하냐면 쇼핑몰 쪽 하거든요. 쇼핑몰도 가면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검색 엔진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고 그냥 DB에서 쿼리를 알려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색이긴 하지만 이거랑 분야가 완전히 달라요. 한 DB에서 조회를 해보면 뭐 인덱스가 있고 뭐 이런 거에서 조회를 해보면 큰 틀은 같지만 다른. 지금 네. 우리 한국문학과 학생들, 국문과 학생들이 네. 그 이제 우리 선배님과 같은 진로를 가고 싶어 한다면 네.
어떤 쪽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아까 기획자를 원래 하갈까 개발자로 네네. 공유했다고 했는데 어떤 쪽이 가능한지 첫 번째 질문 그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쪽에 어떤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낀다면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주로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전공 공부는 전공 공부고 그 네. 외에 네. 개인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충고해 줄 만한 게 있는지. 일단 기획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일단 개발자가 더 쉬우니까 개발자 하고 싶으시면은 학원 등록해서 6개월만 다니시면 됩니다. 개발은 어렵지 않아요. 개발 언어를 배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개발 언어를 배우는 건 책 한 권만 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을 응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고리즘 저 잘 모릅니다, 사실. 저 영어 잘 못 씁니다. 근데도 영어로 다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문법이 아주 간단해서요. 영어는 이프문이랑 통문만 가지면 거의 대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 2개만 잘 쓰고 그 언어별로 이제 사용되는 문법 몇 개. 그러니까 뭐 학습하는 데는 뭐 한 달, 2달 정도만 집중해서 하시면 언어는 마스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레임워크 하시는데 한 또 2, 3개월 들고 프로젝트 하는데 한 달.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배우시면 프로그래머로는 개발자로는 취업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제가 뭐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기 국대 앞에 있는 학원을 6개월 다녔고 취업해서 서울로 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물리학을 배운 기획자랑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거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학원을 꼭 다니고 학원도 국비 지원이 되니까 부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돼서 돈을 받으면서 다녀요. 월에 3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도 기획자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기획자들한테 기획자가 사실 제가 기획자를 해보고 개발자를 해봤지만 기획자가 사실 더 힘들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범위가 그냥 개발자가 하는 일 말고는 다 기획자가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작은 회사일수록 기획자의 역할이 엄청 큰데요. 디자인에 대한 것까지도 아는 회사가 되게 많고요.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포트폴리오가 IT 업계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좋은 건 학력이나 학교 이런 건 안 봐요. 학교 성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잘 됐고 가서 면접을 잘 보시면 취업을 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준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기획서를 내가 써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나 모르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 역기획서를 많이 쓰는 겁니다. 역기획서 혹시 아세요? 역기획서 뭐냐면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꾸로 기획서를 만들어 보면 돼요. 네이버를 보고 어떤 문서를 보고 이걸 만들어보겠다를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사실 게임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되게 기획서를 많이 썼어요. 기획서를. 스타크래프트 와우 이런 거를 많이 썼거든요. 네.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로그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버튼, 그러니까 기획서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페이지가 있고 로그인 이렇게 버튼이 있고 뭐 저기에 아이디 입력하는 거, 패스워드 이게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고 이게 아이디 입력하는 거다.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되면 된다. 체크박스 만들어서 아이디 저장하기, 이거 아이디 저장하기 하는 거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서 인터넷에 떠드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찾아서 검색해보시면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기획자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개발자를 만들어내는 학원들은 진짜 많거든요. 기획자를 만들어내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게임 기획 말고는 없어요. 왜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업계 인식이 기획자는 아직도 저 방송 나왔는데 아직도 조금 그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술로 취급해주는 약간 그런 것보다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기획자를 하다가 그만둔 게 그것도 있어요. 기획자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급여가 낮아졌어요. 아니면 안 뽑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나는 신입 때 뭐 얼마를 받았는데 이제 경력이 돼서 3년 차가 됐는데 왜 낮아지지? 이런 게 되게 불만이었고 근데 이제 개발자들은 그런 건 달라요. 배우도 확실히 다르고 갈등도 많고 네.
그래서 개발자를 추천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획자보다는 좀 쉽고 그리고 기획 영역이 되게 내가 아라고 하면 아고 어라고 하면 어이거든요. 사실 똑같은 기획을 보고 누군 좋다고 하고 누군 나쁘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특성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죠. 개발자는 기획자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만 만들면 되는데 기획자들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좋은데 또 힘들죠. 많이 하긴 답은 없죠. 많이 그래도 해보는 수밖에.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개발자들도 포트폴리오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토익 프로젝트라고 해서 장학금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쓸데없는 거. 기획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많이 만들고. 네, 활동, 기획자 그리고 좀 넓은 활동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면 좋고 관련된 거 많이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기획자가 하는 것 중에 목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목업이라고 치시면 뭘 만드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나올지 모르겠는데 목이라고 치면 안 되나? 이게 이런 디자인에 만약에 페이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스케치하듯이 러프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목업 툴들이. 그런 것들로 한번 UI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건 디자이너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배치를 하는 거는 기획자들이 많이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린다. 뭐 아니면 이걸 HTML로 만든다. 이거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한다. 퍼블리싱을 한다. 이런 것들은 보통 디자이너들이 하고 이런 배치나 이런 것들까지도 기획자가 한다. 그건 근데 회사마다 다르고 작은 회사일수록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좀 그런 게 동영상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회사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마케팅, 홍보자, 마케팅, 기획, QA가 뭐냐면 품질 테스트, 개발자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거의 프로젝트 PL들도 많이 하고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기획자들은 저희 지금 있는 회사에 개발자 출신 기획자가 또 많아요. 개발자를 하다가 기획자를 넘어가서 저 같은 경우는 반대죠. 기획자를 하다가 개발자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으니까 네, 저도 제가 기획자로 처음 취업했을 때는 포트폴리오가 학교에서 이제 했던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스토리텔링 그런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제출했던 것들 거기에서 입상했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어요. 게임 역기획서도 좀 많이 붙였고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학원이 없다는 건 기획 학원이 없다는 건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도 없고 딱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네. 게임 기획은 좀 명확하니까 좀 전문화된 애들이 필요하니까 있는 거겠죠. 네. 다들 사실 배가 고프고 난폭해지는데